안녕하십니까, 조영관입니다. 샤를리 heb도는 프랑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한다. 이번 테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이슬람 극단 테러 지지자들에게 희생당한 샤를리 heb도 희생자 추모 물결 속에 프랑스는 에펠탑을 소등하며 애도를 피했습니다. 관용과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톨레랑스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허용된 책임과 자유의 모호한 경계는 늘 언론인들을 고민하게 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테러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도 샤를리다, 두렵지 않다. 해는 총칼보다 강하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언론이 더 큰 목소리로 하나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애국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에게 이력이나마 보좌할 수 있는가 해서 있습니다만은 저희 거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소임이 끝난 날 언제든지 물러갈 마음의 자세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픕니다.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야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기춘 실장 역시 의사가 확실하다면 사퇴시키겠다는 입장이죠. 민병욱 전 간행물윤리위원장,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은 김기춘 실장이 김영환 민정수석의 사표를 받고 해임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을. 내용은 대충 들으셨죠? 예, 그러세요. 이게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를 하고 예. 그런 전례가 없다. 여당에서는 예.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있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의회가 그 출석을 요구하면 사실은 청문회인 경우에는 네. 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 청문회가 아니라도 뭐 국회 운영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하면 출석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겠죠. 공직자로서는. 네. 예, 그런데 또 한편 대통령의 비서 입장에 있어서는 네. 이것은 상권분립 원칙에 과연 이 청와대 그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이 네. 국회가 부른다고 언제든지 가서 반드시 매번 반드시 부를 때마다 할 답변을 것이냐. 할 의무가 있는 것이냐 네.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좀 논의는 되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관료화가 돼가 있으니까. 네. 근데 백악관의 보좌관의 경우에는 청문회만 나가고 거의 청문회가 아닌 경우에는 부르지도 않고 네. 예, 나가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권분립 원칙상 그렇다는 건데 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리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지금 김영환 민정수석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곁을 내가 떠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는데 어쨌든 그럼 뭐 예, 비서실장은 그런 사유가 없나요? 여야가 어쨌든 합의를 했고 김기춘 실장은 나와라 했는데 민정수석은 이게 못 나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예. 이 양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청와대 공직기관이 다 지금 무너진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수석 비서관이건 예. 또는 일반 비서관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운영이죠. 이번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인가 국회 운영인데 국회 운영위에서 미리 네. 증인들은 서로 그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여야 합의가 된 다음에 이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민정수석 비서관은 아마 제가 들어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 합의가 됐죠. 2시 반쯤. 네. 그런데 이번 지금 운영위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뭐겠습니까? 이제 네. 정윤의 문건과 그 유출 사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민정수석 비서관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뭐 사안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모르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김기춘 실장도 모양이 우습게 됐고 네. 김영환 수석도 모양이 우습게 됐고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여기 뭐 이제 실장의 말도 수석이 안 듣고 수석은 또 난 사표 냈으니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네. 청와대 기강이 다 좀 땅에 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 네. 미국과 우리와 제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으면 근데
청와대 문건설이 터졌을 때 검찰 수사와는 이 변론으로 네. 당연히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상황 같으면 개별 청문회가 거의 다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청문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련자들이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것이 전국에 생중계가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검찰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저도 지금 보수 논객입니다만은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이 검찰 수사를 두고 불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정윤의 박지만 암투설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로 시종 일관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문체부의 국과장 해임이라든지 기무사령관이 이 별 이유 없이 두 차례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라든지 네. 예, 하는 일이 있는 차에 네. 또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이 네. 이 박관천 경쟁에 만든 문건이 60%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 네. 이런 발언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엄격히 수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근거 아래 이것은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근거 없는 안땡부터 연결한 것이다. 네. 이렇게 브리핑이 됐으면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네. 거기에 대한 건 없어요. 이 십상시가 없었다는 것은 네. 예컨대 그 중국집에 가보니까 예약 장부도 없고 네. 그리고 모든 관련 전화 데이터를 다 조회를 해보니까 10명이 모인 적이 없었다. 부럽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냈는데 네.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인 네. 정윤의 박지만 암투설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별다른 수사 없이 네. 예, 그냥 근거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춘 수사 아니냐.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민정수석을 불러서 국회의원으로서는 특히 따져 물어야 되는데. 야당 의원으로서는 예. 따져 묻고 싶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약간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민정수석이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을 하는 상황까지 오후에 벌어지고. 그 앞서서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와 비슷한 일인데, 그분들 지금 아직 계시니까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할 네. 수는 없는데,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네. 노태우 정부 때에, 청와대 비서실의 힘은 박모 보좌관이 쥐고 있었죠. 네. 박모 보좌관이 쥐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실장은 홍 실장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네. 그 홍 실장이 있었는데, 홍 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출석해가지고 발언을 하고 오면은 바로 박모 보좌관이 홍 실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런 말씀은 국회에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내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 보면서 말이죠. 예. 그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이 나오라고 해도, 난 못 갑니다. 좀 나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사표 쓰고 말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좀 그때랑 다른 게 뭐가 있는 건지. 예, 지금 이제 3명 문고리, 이른바 문고리란 말을 안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늘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관례가 없다. 불려나간 적이 없다. 총무비서관과 비서실장만 관례대로 나간다. 네. 그래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굳이. 이제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서관들은, 네.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들은 이제 차관급들이니까 네. 거기는 나갈 수 있는데 네. 비서관들은 1급부터 3급까지든가요? 1급부터 네. 3급까지.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나갈 필요는 저도 없다고는 봅니다는데 1부속 비서관과 2부속 비서관이면 과거의 예를 보면 이제 1부속 실장, 2부속 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한쪽은 그러니까 정책 안건을 대통령한테 직접 걸러서 이제 보고하는 역할을 있고, 하고 한쪽은 또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그 예,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예. 인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수행 민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고리가 요새 자동문이 됐으니까 이제 문고리가 없어졌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네. 대우건설 무슨 사기 사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화 한번 걸어가지고 나 청와대 이재만인데라고 그렇죠. 한다고 그냥 바로 가서 이제 그래서 취업을 했죠. 지금 이 두 분들도 안 나가고 있는 두 분들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직책에 연연하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와서 네. 정중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국민한테 얘기할 건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청와대 수석이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들이든 네. 대통령을 만나서 예컨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다거나 네. 할 수가 없고 네. 이 그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이 3인방이 네. 가장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네. 늘 만나고 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빨리 교체해라.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해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아니, 관련해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예. 하잖아요. 모두 발언을 뭐 한 10여 분 할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기자들 한 10여 명의 질문을 받을 텐데,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겠죠, 이제.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자유스러운 질의응답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그 기자회견 내용보다도 네. 더 관심의 대상입니다. 형식. 예, 이번에는 좀 기자들에게 사전 질문 내용을 받지를 말고 기자들에게 프리하게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서 국민적인 해소를 국민적인 여러 의심들을 어쨌든, 해소를 하면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퍽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시나리오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청와대로서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가 한 있으면요. 90분간 생중계되는데 아니요. 아무 시나리오 없이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백악관에 가장 오래 출입을 했던 기자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으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다. 네. 제가 그 한마디를 더 보탰는데 그리고 권력자가 답하지 않으면 그것도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네. 이 권력자에게 질문한다 답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근데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러한 그 국민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은 거기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 말씀은 뭐 질문을 서로 다 근데 그걸 한다는 예. 의미가 아니고 대충 질문의 순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아니죠. 결정하는 건데. 지금까지 관례상 네. 이 질문을 할 걸 다 적어내면 네.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을 하고 그 순서를 정하고 지금 아마 청와대 기자들 간사회의를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할지를 가지고. 청와대 네. 출입 기자를 해봤고 네. 예. 또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질의응답은 자주 있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네. 지금 벌써 이건 1년 만에 또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 90분 정도 하는데 이 아무한테나 막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전에 뭐 10명 정도 한다. 질문을 그 하고 정도. 10명에 대해서 답변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령 자유롭게 질의한다 하더라도 미리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기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무슨 질문을 할지. 입맛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질문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발언권을 안 주는 겁니다. 질문권을 안 주고 자기 구미에 네, 맞는 아마 사람한테 제가 청와대 기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제 청와대 풀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 이제 간사단 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누가 질문할지는 대충 정할 거고, 근데 질문 내용은 대충 외교안보라든지 뭐 남북관계라든지 뭐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정도는 아마 이제 누가 할지를 정해놓고, 근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아마도 청와대 쪽에 전달을 안 할 거고, 그리고 혹시 그거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각 기자가 자율권을 가지고 그때 질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궁금한 예. 질문을 제대로 하는지는 각 기자의 역량에 딸린 거로. 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서점에 가보면 출판된 책들이 있거든요.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그 행정수반, 예. 국가원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인터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거의 우리와 다르게 네.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예, 무차별적인 질문이 벌어지고 다만 질문자를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전에 짜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기자에게 꼭 질문권을 줘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해야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처럼 근데 어느 분야에는 어느 기자가 질문하고 이걸 사전에 미리 알겠습니다. 정한다면 이미 질문 내용이 대충 다 알려지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뭐 질문 형식 가지고 좀 저희들이 아마 청와대 제일 중요- 기자들이 뭐 고민을 네. 해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다 보고 것은요.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는 분이 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게 사실 이 기자들이 뭐 이제
몇십 명이 모이고 그 중에서 이제 질문하는 기자는 이제 뭐 10명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작은 수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청와대 비서실에서 만드는데 그 비서실에서 만들어준 답변서를 다 사실 외울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 하기에는 지금 너무 낭비가 많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번 보시죠. 뭐 다음 주 월요일 예, 10시 12일이죠. 다음 주 예. 월요일 10시에 저 채널A를 보시면 우리 청와대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사실 작년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좀 제대로 질문을 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시죠. 지금 6일째 장관 그러니까 통일부가 예. 좀 몇 가지 뭐랄까 이제 그 대북 전단 문제라든지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문제라든지 약간의 좀 논란이 있는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또 번복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좀 6일째 장관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평창 올림픽 분산 개최 문제는 역시 남북 간에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이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당장 저희가 뭐 물밑에서 또는 비공개로 뭘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런 것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6일째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또 좀 공식 보도자를 내서 그거 아니다 또 이렇게 좀 번복을 했어요. 이 사전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사전에 브리핑을 하나 해드리자면 네. 뭐 시청자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대북 풍선 날리는 분들 중에 한 분인 이민복 씨가 네, 이 경찰 쪽에서 제지를 한 것을 근거로 네, 그 어정부지원에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네, 이 국가의 제지로 네. 이렇게 우리가 풍선을 못 날렸으니까 네. 이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을 해놔라, 네. 해달라. 이러니까 의정부의 그 단독 판사가 이번에 판결을 했는데 국가의 제지가 과도하지 않았다. 정당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그 거죠. 막는 네. 것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 네.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아니고 네. 막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북한이 그 보복을 천명하고 네. 10월 10일 날 실제 그 북한이 그 이제 네. 고사탄이 이제 민통선 부근에 떨어졌다. 네. 이런 그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데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문제. 네. 경찰이 제지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근거로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정부 당국에서 마치 태도를 바꾼 것처럼 네.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니까 풍선 날리는 걸 도저히 못 막는다, 막을 수 없다. 그랬었죠. 예, 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던 통일부에서 느닷없이 네. 이제 막을 수 있다 하고 네. 왜 그런 취지로 천명을 해버린 거예요. 네. 어제 외통위에서 그런데,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먼저 판결 내용을 제가 세밀히 읽어봤는데 네. 판결 내용을 볼 때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네. 그 판결 내용은 이 현실적인 어떤 위험을 들어서 과도한 제지가 아니다 이랬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그 헌법상 여러 원칙이 있어요. 네. 비례 원칙도 있고 자유를 제한할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표현의 자유를 하나 제한하는 어떤 원칙에 합당한 것이냐. 네. 과연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었느냐. 그리고 이익을 또 교량을 해야 됩니다. 풍선을 날려서 북한 주민에게 이 현실을 알려주는 어떤 이익과 그리고 그걸 풍선을 날림으로써 그 주민들에게, 그 인근 주민들에게, 풍선 날린 예. 지역의 인근 주민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위험성, 네. 이런 이익을 제대로 교량을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논의 대상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통일부에서 마치 이런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주민 평가를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평가하세요? 그거 막을 수 있다.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풍선을 날리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근데 이민복 씨 주장대로 야간에 비밀리에 이 풍선을 날린다 하는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그건 과도한 제재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민 위원장님은 글쎄,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얘기 조금 이따 하시고 네, 네. 대북 전단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죠. 연천에서 한번 날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랬더니 연천에서 북한이 폭격을 했는지 사격을 했는지 해가지고 총알 자국이 나오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네. 날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저러다가 잘못하면 주민들하고 네. 풍선 날리는 척하고 이게 싸움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선 주민들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그거 말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네. 남북 문제를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행동은 조금 자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대북전단 날리기 자체를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네. 그 아닌 거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예. 제가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당시에 네. 그 당시 이제 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평양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 그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비방 않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많이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뭐 20년이 넘게 지나가면서 많이 깨지고 상황이 변하고 어쩌고 했지만 결국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호 비방 정도는 안 하는 네. 것이 전 좋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특별히 저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박상학 씨가 인터뷰 그 뭐 영화를 DVD에서 넣어서 보내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박상학을 이제 제거 대상 1호다. 그런 살해 위협까지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통일부 장관이 뭐 대북전단 날리는 걸 제재하는 거를 또뭐 예. 조치하겠다 또 이렇게. 예, 우선 이 문제는 이게 상호 비방을 금지한다는 그 원칙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은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네.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 표현의 자유의 하나 그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네. 속하는 하나의 행위니까 이 정부나 군 당국이 이 상호 비방 금지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그 지금까지 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걸 다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랬는데 북한은 오히려 지금 뭐 북한 중앙 방송을 보면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경칭을 함부로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김정은 뒤에다가 언제든지 그 직책, 네. 직책을 붙여줍니다. 뭐 거의 모든 방송, 모든 진행자가 네. 예. 그렇게 그 우리는 이 상호 비방 금지 원칙을 나름대로는 지키고 있는데 언론사들도 실제 북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북 전단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북한은 이게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네. 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 북한 전체 주민들 중에 99%가 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이 사진을 보고 경배를 하고 네.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하나의 광신도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네. 여기에 우리가 이 사실 그 자유세계의 실체를 그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하나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걸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물론 저쪽에 압록강이나 도만강 그 인근 지역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심지어 CD도 들어가고 DVD도 들어가고 해서 뭐 남한 영화도 보여주고 뭐 하다가 잡히기도 한다는데 실제 그 나머지 대부분 지금 그것이 못하거든요. 이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꽃두고 가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쇼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교주들이에요. 아니, 네. 예.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일부러 더 크게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도 그렇고 저쪽에서 그렇고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상호주의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 그 비방의 문제도 상호주의.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쪽은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만 계속 그 욕했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쪽에서도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을 들고서 나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말고 다만 저는 압니다. 분명히 저 평양도 가봤고 북한 사람들 못 살고 있고 또 그리고 한심합니다 하는 걸 보면은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해 주면서 나아가야 할 길이지 이것을 끝까지 물론 저는 전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사람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일들이 통일 그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그 전단을 보내는데 목적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면 목적은 정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뭐 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방법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 이게 무조건 뭐 표현의 자유다
강력하게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하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러다가 남북만 더 경색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건 뭐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네. 이 그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데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련해서 지금 예. 아까 뭐 평창 분산 개최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을 계속 이렇게 압박해 들어갈 거냐 아니면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어떻게 뭐 갈 거냐. 그러니까 통일로 예. 가는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을 좀 예. 드리죠. 우리가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부위원장을 하는 이 정종욱 전 주중대사께서 네. 어느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보고 네.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아, 어떤 대목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네. 헌법 4조의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 통일을 하라는 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통일을 준비를 할 때는 네. 최소한 이 남북이 앞으로 화해를 하고 북한을 계속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언젠가는 이 북한도 이 자유로운 체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제가 깔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 일부에서는 흡수통일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역시 흡수통일론자입니다. 북한 저 체제를 놓아놓고 통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연방제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 독재 체제와 이 자유 체제가 연방을 구성한 세계사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종국 부위원장께서 그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체제 통일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체제 이 통일. 체제 통일. 그럼 쉽게 말하면 연방제 얘기입니다. 6.15 선언에 나타난 연방제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이전까지 다 계산하면 7차례나 이 6.15 선언에 대한 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6.15 선언은 이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해주는 그 연방제를 인정하는 쉽게 말하면 위헌적 발상이에요. 상당히 위헌적, 위험한 그게 그리고 국민적 발상이다. 국민적 네.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 위원장은 어떻게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말씀드렸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전제는 상호 인정이고 네. 비방을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또 어디서 나왔냐? 그 이전에 88 올림픽을 할 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88 선언이 있었죠. 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라는 체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다. 그러니까 이 체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일국 일체제가 최종 목표죠. 일국 일체제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않으면서 너네들의 체제는 너네들 체제로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네, 의견이, 6.15 공동선언 마찬가지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있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누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저쪽 보고 북한에 오히려 저 동조해가지고 같이 가서 그쪽으로 뭐 통일한다고 이런 걔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예. 어느 정도 자기 기득권을 버리면서 네. 제가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요 사이 통일부 하는 짓을 보니까 네. 깨놓고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목매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그 통일부 관계자나 청와대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가 만약에 목을 맨다면 네. 박근혜 정부는 참담 좌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맬 쪽은 북쪽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답답하기는 북한이에요. 네. 이 중국과도 거리가 멀어졌고 지금 러시아에 근근히 기대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가장 답답한 게 식량입니다. 식량 문제고 그리고 저는 비자금도 거의 다 떨어졌고 쟤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군사 훈련을 강화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쟤들이 지금 비대칭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래진을 못하는 이유는 전쟁을 수행할 기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톤 정도에 불과해요. 네. 이 상태로는 재래전은 절대 못합니다. 네. 결국은 방사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핵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특정 군단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병력이 한 20만 된다. 이번에도 국방백서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맨다면 이 북한 체제를 계속해서 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 될 거란 지금 말이에요. 정상회담까지는 너무 한 많이 30초 나가죠. 정도의 정상회담 시간, 너무 많이 나간 것이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전 단계의 물밑 회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지켜보고 거기서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욕만 해가지고는 되지 어렵겠다. 다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도
북한 체제가 좋지 않고 그쪽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일부러 저쪽을 뭐라고 하나 열받게 해가지고 네. 회담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로 나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마지막 결론으로 예. 지금 짧게. 이번에 국방백서 보면 북한이 핵을 소형화했을 것이다. 네. 그 미국 국방성은 네. 그런 근거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소형화한 것은요 이미 2006년도 정도입니다. 네. 예,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사죄 말씀드립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산경찰청장 막말 파문부터 기업을 장악한 조폭들까지 우리 사회 뜨거운 논란들 짚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 이도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죠. 네. 오늘 오전에 사과를 했는데, 일단 저 사과 정도면 어떨까요? 좀 그 파문이 좀 수그러들까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부산 경찰이 사실은 치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하느냐. 네. 여기에 사실 집중하고 역량을 모아도 네. 바쁜 마당에 네. 내부의 그 문제로 저렇게 치안 정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게 높은 계급입니다. 소위 왕무궁화 세 개를 달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가 아니고 거의 최고 높은 단계 그 바로 밑 아닙니까? 그렇죠. 넘버 2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런 분이 그 5번이나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절을 하는 그 모습 자체 상당히 안타깝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경찰 조직이 사실은 이제 계급 질서가 뚜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언어로 표현된다고 말이죠. 어떤 자발적인 리더십을 유도하지 못한 이런 점은 분명히 그 문제가 있다. 저게 좀 뭐랄까죠? 권기선 청장의 개인적 어떤 스타일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조직 여러 가지 복잡함이랄까, 내부 갈등이랄까.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요. 네. 근데 만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한 학교 다닐 때 네. 알고 있었는데, 예. 그때는 좀 점잖고 사실 젠틀하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언론 등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육두 문자까지 나오고, 네. 이런 등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의 사회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왜곡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랄까, 이제 그 경찰도 계급 사회고 뭔가 총장이 지시를 하고 또 하복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총경의 공개 사과 요구를 받고 또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 영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좀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치안 정감이라는 계급 자체가 몇 명 없지 않습니까? 한 네. 4-5명 정도고 이 중에서만 경찰청장을 아마 임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경찰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는 게 아주 상징적이고 네. 미래에 그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공개 사과를 하면서 지도력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부분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지 네. 아니면 조직적인 어떤 이런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 수사를 하는 대상하고는 구별지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로 네. 인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네.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법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딴 부분은 이 교수님이 다 짚어주셨으니까 오히려 경찰 그리고 검찰, 법관 이런 사람들 그 사법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단계에는 그 품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사법 질서를 오히려 바로잡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력을 발휘해서 경찰, 검찰 내에서도 기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에 대한 신뢰, 대국민 신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찰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조폭 아닙니까? 조폭과의 전쟁을 경찰들이 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뭐 이 조폭이 무슨 기업을 아예 집어삼키는 사례, 네.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폭도 그 진화 발전을 한 것입니다. 네. 과거처럼 뭐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네. 뭐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예. 사실 조직을 상당히 그 슬림화하면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이 있는 곳에 이합 집산을 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된 것인데요. 네.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합법을 가장을 한 네. 조직 폭력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기업 인수라든가 네. 또는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예. 그리고 상당 부분의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을 뭐 고용을 해서 예. 사실은 법 제도 안에 들어가서 네. 전국적으로는 힘으로써 아. 그 회사를 결국은 이제 그 말아먹고. 말아먹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송정리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을 침투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바꿔 얘기하면 강력 범죄와 와이칼라 범죄, 네. 기업 범죄가 하나의 그 수렴화되는 것이 네. 요즘의 조직 범죄, 예. 조폭의 특색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등치가 크거나 뭐 네. 우락부락하거나 예.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 상당 부분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있고 아. 뭐 주가의 어떤 변동 요인도 꿰뚫고 있는 네. 상당히 그 합법과 비합법의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보도해 보니까요, 그 조폭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하 경자가 2조 원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좀 기업가로 위장을 해서 뭐 목포거리파, 이천연합파, 파라다이스파는 제가 청주 출신이어서 좀 아는데 유정원천파 이런 내용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힘으로서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네. 이와 같이 이제 큰 돈을 사실은 이제 강탈하기 위해서는 네. 제도권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 이용하는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처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어쨌든 범죄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사실 지금 더 진화 발전한 형태는 심지어 그 대학가의 예. 학생회 선거에도 조폭이 관여를 하고 학생회 선거까지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회로 회장이 선출되게 되면 네. 학생회 운영 자금을 그 조폭에게 예를 들면 반 이상을 사실 상납하는 뭐 이런 형태 또는 심지어 그 지역에서는 이 학생회장을 소위 말해서 지역구의 어떤 정치인으로 동네에 키워요, 또. 키워서까지 하는 것이 실제 몇 년 전에 검거된 어떤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밝혀졌었죠. 영화 신세계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 비슷한 그런 케이스를 다룬 건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그 조직폭력 출신이라 하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개과천선에서 기업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야 저희가 요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라 쉽지는 않죠, 사실 사실은. 네. 오히려 그 범죄를 더 크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으로 내지는 좀 다른 형태로 그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선 거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응징하고 좀 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성을 가지고 제조를 해서 뭐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돈을 오히려 뭐 횡령, 배임 형태로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는 사실 기업 범죄가 주가 조작이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근데 이제는 조직 폭력배가 여기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 예, 그 주택 관련 기업을 낼름 예. 훔쳐 먹으면 그 예.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일군 자기 기업인데 그거 아주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빼앗겨 버리면 그렇죠. 불지에. 예, 네.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는 이제 그 제도권 내에서 접근을 하지만 네. 뭐 결정적인 어떤 사항에서 뭐 예. 주총이라든가 이럴 때 유형 무형의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사실 그 합법을 가장한 네. 잘못된 의사결정도 유도하고 말이죠. 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그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 네. 도박 사이트. 예, 그 네. 배후에는 사실 그 조폭이 다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어떤 신흥 그 개발 지역 네. 부동산 이 업자를 위장을 해서 네. 개발 건축을 하는 근데 그 배후에는 결국 이제 조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건축 자재라든가 기타 물품이라든가 이것을 담합을 하고 일정한 유용력으로 중간에 리베이트를 뭐 가로채는 형태라든가 상당히 겉 모양으로 봐서는 사실상 부동산 컨설팅 회사, 건축 회사의 모습이지만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제 조폭이 장악하고 있는 상당히 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네. 회색 지역이 상당히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신은미 씨가 이제 강제 출국 되는 걸로 검찰이나 정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 본인이 난 강제 출국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또 좀 뭐 소송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의 신청부터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그 강제 출국,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뭐 출국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 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출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을 지켜보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강제 퇴거 명령이나 뭐 출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그 이의가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뭐 또 행정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은미 씨가 출국을 거부하고 네. 한국에 대한민국에 남아서 이의 신청 절차를 여러 가지를 불복 절차를 밟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일정 단계에서 뭐 외국인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도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본인이 검찰의 중앙지검에 소환돼서 출두해서 조사받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꾸 출국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남편의 미국의 비즈니스도 피해를 입었다. 출국 정지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럼 한국에 남아서 이 출국 정지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제 강제 출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복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저 자막에 보면 검찰 조사에서는 자진 출국하겠다. 내가 강제 출국 조치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발로 나가겠다. 저 얘기는 이제 강제 출국되면 다시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5년 내에 이제 그렇죠. 입국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자진 출국하겠다는 거는 뭐 그건 이제 허용을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법적인 해주고. 절차를 보면은 그 검찰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그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기소유예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네.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신분 자체가 미 국적자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선 씨하고 관계에 있어서 네. 사실 황선 씨가 주범이라고 한다면 지금 신은미 씨가 종범이었다. 네. 국가보안법 관련돼서 사실 종범의 역할을 한 것이고 초범이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북한의 그 3대 세습이라든가 네. 뭐 인권에 있어서 열악한 점은 인정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그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인데 네. 그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정식 명칭은 이제 강제 출국이 아니고 네. 강제 퇴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퇴거. 대한민국 영토에서 네. 강제 퇴거를 예. 시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요건이 이겁니다. 그 대한민국 어떤 민주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예.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네. 또는 공공 안녕 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사항으로는 분명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고 그와 같은 우려가 있어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뭐 저와 상관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노길남 씨의 말에 따르면 그 황선이 가장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황선 씨. 지금 이제 저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 이제 황선 씨와 그 남편 윤기진 씨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또 검찰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신은미 씨 측의 변호인도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 보면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그 북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세습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세습은 인정을 못한다. 북한 인권 상황도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검찰 조사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본인은 그 신은미 씨 본인은 그 윤기진 씨나 황선 씨 그다음 민권연대 이런 데 이용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변호인 측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은 사실 저희가 황선 씨 얘기를 많이 하면서 황선 씨는 오랫동안 방송을 한 3, 4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사법 처리가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는데 검찰의 입장은 여러 가지 황선 씨뿐만 아니라 그 남편 윤기진 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조직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처벌 의지도 강하고 이 처벌도 뭐 어느 정도 황선 씨나 이런 사람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미국 시민권자가 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바비킴. 네. 그거는 또 이것도 국제망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시민권자니까 우리 망신인지 아닌지 다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망신은 망신이죠. 더군다나 이제 뭐 대한항공에서 음주를 계속 하게 놔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그 음주 상태였는지. 왜냐하면 이제 5시간 만에 그야말로 술에 만취해서
본인의 정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네. 난동을 부리고 이제 그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승무원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사실관계를 좀 규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또 이 비행기와 관련된 것은 특히 이제 미국적 입장은 상당히 그 민감하기 때문에 네. 엄한 법의 잣대를 이제 들이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 그 안전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예. 혹시 이제 어쨌든 뭐 테러의 위험성도 사실은 이렇게 아. 볼 여지도 있죠. 그래서 네. 출동을 했을 때 네. 그 지역 경찰뿐만이 아니고 그 FBI도 함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항공과 관련된 범죄는 연방 범죄로 돼 있어서 그 관할권이 FBI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된 법에 의하면 한번 이와 같이 기내 소동의 혐의자는 네.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탑승할 때 네, 그것을 제한을 두고. 네.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법에 적용을 받을 수는 없나요? 짧게 좀. 국내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그 네. 국적기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네. 받거든요.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문제는. 그래서 항공기의 기장이나 사무장은 일정 부분 사법경찰권의 일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미국 법으로 처벌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욱더 알겠습니다. 엄하니까.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윤관의 수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